네, 방금 소개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식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정보 관련된 강의를 제법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 이렇게 메디컬하고 뭐 헬스케어에 좀 포커스된 이런 데는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발표 자료를 제가 구성할 때 이제 의료 쪽이나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 좀 더 관련이 많은 분야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이제 제정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보시면은 2011년에 제정이 됐고요. 거의 이제 십몇 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뭐 공공기관 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뉘어 있다가 이제 개인정보 사건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생겼던 거고요. 11년도에 생긴 이후에도 뭐 많은 사건들이 터집니다. 저기 뭐 N사라든지 큰 대형 게임사에서 유출이 되고 저 K사 큰 대형 이통사에서도 뭐 유출이 되고 카드 3사 뭐 유출 그다음에 뭐 유명한 뭐 싸이월드 이런 데서도 막 유출이 막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제정 이후에도 그런 이제 이런 유출 사고들이 나올 때마다 그 유출 사고에 대응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법에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이제 2020년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정보보호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은 20년 이제 8월 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가 근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로 이제 공식 이제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 알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처럼 이제 장관급 위원회로서 이제 중앙부처처럼 이 장관급의 이제 행정수장들이 관리하는 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하면서 원래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이제 온라인 규제와 구 행안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던 오프라인 쪽 그 개인정보보호법들이 현재 이제 어느 정도 합쳐져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고 있고요. 그게 23년도 3월 달에 2년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령들이 최근에 올해죠. 올해 3월 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시행령 개정들이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는 뭐냐? 자, 개인정보가 그냥 언뜻 들으면 개인에 관한 정보지 해가지고 쉬울 것 같지만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약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을 하고요. 돌아가신 이제 망자에 대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법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돌아가신 분들의 개인정보에 관해서 저희 법이 아직까지는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유족에 대한 유족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서는 아직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거고요. 대신 그 개인 사업자, 요즘 개인 사업자들도 많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뭐 올려놨다든지 개인 주소를 올려놨다든지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개인정보도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 형태가 온라인에 있든 전자 형태든 뭐 수기 형태든 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꼭 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뭐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이라는 건 당연히 사실과 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을 아까 뭐 순서가 좀 그랬지만 개인을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특히나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 뭐 여권번호 같은 이런 그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거고요. 이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 때문에 개인정보가 사실 어떤 거는 개인정보고 어떤 거는 개인정보가 뭐 아닌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정보 입수 가능성 등을 알아보고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할 때 그럼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걸 자꾸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강의할 때 개인정보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동차 번호판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보가 있으면 아무 랜덤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인 거잖아요. 거기로서 아무런 정보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자동차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등록 원부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자동차 번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개인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도 개인정보로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개인정보가 어려운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구성을 이제 보시면은 1장부터 쭉 나와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아까 2년 전에 23년 3월 달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주로 바뀐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일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분이 이제 3장과 이제 4장, 5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3장은 이제 수지 비용 제공할 때 어떻게 적법한 정보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민감 정보라든지 고유식별 정보 이런 것들은 처리 제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가명 정보라는 건 뒤에 또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명 정보 제도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이전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4장이 이제 우리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 가장 또 중요한 고시 중에 하나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이 나와 있고 5장은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서 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새로 들어간 뭐 자동화된 결정 요건, 전송 요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5장에서 7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6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고요. 원래 6장은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부분이 옛날에 방통위하고 저희 국행안부의 기능들이 합쳐져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6장으로 해서 그냥 별도의 장으로서 뜯어서 갖다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당 법 개정 전까지 하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구 개인정보 처리자 이렇게 별도로 계속 규율하고 있던 게 23년 3월 법이 개정하면서 화학적으로 다 6장에 있던 것들이 다 통폐합돼서 다 이제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범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빨간색 개정사항들이 많았잖아요. 개정사항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정사항 시행령을 저희들이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행령 개정은 저런 것들이 됐고 2차 시행령 개정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정보 전송 요건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령도 나오고 고시들도 다 개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3월 13일 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송 요건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 중에 이제 개정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것들만 좀 몇 개 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법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금지 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 한번 그런 사건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송파세모녀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송파세모녀 살인 사건 같은 케이스도 수원 건성구청, 이게 특정 지자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건성구청에 일하는 직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알려줘서 판 겁니다. 그래서 그 흥신소에서 그 정보를 취득한 이제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살해를 하는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개인정보 내가 뭐 용돈 좀 준다니까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게 큰 어떻게 보면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 건에 그치지 않았어요. 뭐 비슷한 뭐 신당동 영무원 살인 사건도 생겼고 뭐 N번방 사건들도 다 이거와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또 신문에도 뉴스에도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그 이성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따로 별도로 계속 연락해서 뭐 스토킹처럼 느껴져서 불안하다는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 59조 금지조항에 이제 금지조항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시면은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뭐 알려달라 뭐 이런 거면 좀 뭐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다간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여기는 뭐 의료 헬스케어 하면 더욱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도 간혹 나오죠. 뭐 이 팬클럽들 뭐 아이돌이나 이런 유명 연예인들을 이 뭐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좋아해서 찾아가서 뭐 옆자리까지 뭐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뭐 누가 알려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공공기관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관리 수준 진단에 의해서 공공기관 평가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호 수준 평가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런 평가 근거도 사실은 마련을 했고요. 그 마련한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수준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준 평가는 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든지 보호하는 수준이 어떤지를 잘 점검을 해서 어떻게 보면 등급을 S, A, B, C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정량지표 이런 뭐 쭉 해서 현장 평가에서 사실은 종합 확정되는 게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작년에 평가한 것들이 확정돼서 공개가 됐던 거고요. S 등급이 한 뭐 5% 1,400개 중에 한 5% 정도가 아마 S 등급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S 등급을 받으면은 이제 중앙정부의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 그다음에 지자체인 경우는 지자체 합동 평가 들어가고요. 공공기관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 가장 관심을 많은 게 경영 평가거든요. 경영 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표창도 보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기획 점검을 하거나 실태 점검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항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PO 제도를 이제 뭐 다들 아실 텐데 CPO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CPO는 당연히 무조건 지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CPO는 이제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이 하거나 아니면 임원이 해야 됩니다. 그 임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등기사까지 무조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경영에 책임을 지는 뭐 사장, 뭐 부사장, 뭐 이사, 상무 뭐 이렇게 부르는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CPO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 뭐 나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직급을 임원급으로 안 맞춘 데도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면은 사실은 뭐 이게 제대로 지정이 됐나 안 지정됐나는 이제 보겠지만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23년도 법 개정 전에도 사실은 법 개정 전에도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게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CPO의 전문성 강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CPO를 아까 임원뿐만이 아니라 임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돼요. 최소 개인정보 보호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이 있고 플러스 뭐 정보보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합쳐서 4년 이상인 사람들만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조그마한 중소기업까지 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1,500 이상이라든지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아까처럼 공공 시스템 대형 공공 시스템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재학생 수 2만 명의 이상의 대학들은 CPO를 지정할 때 임원 플러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뭐 요건이 뭐 박사학위 있으면 2년을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시행할 때 24년도 3월 15일 날 시행할 때 그러면은 그 당시 현재 있는 CPO가 내 이 자격증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2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유예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2년 근무하면은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경력이 2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이 되는데 만약에 유예기간 중에서 신규 선임할 경우에는 이 요건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저희 법에 무조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어떻게 작성 기준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서 배포가 됐어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있을 텐데 요약해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리 방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것을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는데 현행화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고 새로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실제 처리 현황과 맞춰야 된다는 게 이제 거고요. 개인정보가 아까 법 개정 사항 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뭐 동의 갖는 방법이나 동의 요건이나 이런 거에서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옛날에 불가피하게라는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15조 저희 동의 받는 그 동의 요건 중에 15조 뭐 1항 4호에 계약 체결을 위해 그냥 필요한 경우는 동의 없이도 받을 수가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배달하는 데인데 주소나 핸드폰 번호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굳이 동의 뭐 받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은 뭐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동의를 받고 하거나 다른 뭐 법적 근거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좀 명시를 구분해서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성을 완화를 했어요. 보통 이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다지려니까 어떤 기관은 우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열거를 하니까 뭐 수천 개 뭐 이렇게 수백 개 된다고 해요. 그걸 일일이 다 쓸 수 있냐? 조금씩 바뀔 때마다 뭐 이런 문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모든 개인정보 항목을 예를 들어서 뭐 성명,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 없이 유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관련 정보 이렇게 하면 되지 가족의 구성원 정보를 뭐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정도로 정보 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기간, 이용기간을 뭐 구체적으로 몇 년 열렸다 하는 것보다는 큰 우리가 기준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연락처도 사실은 CPO 아까 했던 CPO 연락처를 꼭 하라고 돼 있는데 꼭 CPO가 아니라도 뭐 상담센터라든지 민원센터라든지 실제 이런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데를 기재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웹 들어가 보면은 제일 밑에 보통 처리 방침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를 꼭 그 위치만을 할 필요는 없다.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뭐 로그인함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새로운 전송 요건도 생겼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뭐 거부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겼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침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맞춤형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마이데이터 전송 요건 뭐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이미 마이데이터라는 건 금융권에서 이미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어서 아마 뭐 많이 이런 것 가입하면 뭐 준다고 해서 가입된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통장이라든 주식이라든 이런 거 한 군데서 이렇게 보는 것도 생겼을 텐데
이제 금융은 신용정보법에서 하지만 이제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외에 모든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전속 요건이 새로 도입이 됐고요. 그 중에 저희가 먼저 가장 현재 시작한 게 지금 통신 분야하고 의료 분야, 에너지보다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3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마이데이터 전속 요건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설명회도 있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의료 쪽 관련되니까 의료 분야 전속 요건이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전속 요구는 두 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본인 전속 요구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나한테 다운로드 해달라는 본인 전속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나한테 오는 거가 이제 일반 이제 그런 거고 이거는 3자 제공.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마이데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 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뭐 옮겨 달라고 한다든지, 그죠? 그 정보를 뭐 여기 보면 서비스가 있지만은 오른쪽에 뭐 건강 의료 정보를 다 내가 여기저기 병원에 있는 걸 통합해서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수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뭐 먹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뭐 맞춤형으로 뭐 복약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속 요구를 하면은 이제 그냥 바로 볼 수는 없고 이게 뭐 설비나 표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표준화된 그런 것들을 중개 전문 기관이 전문적으로 해주도록 중개 전문 기관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정부 수신자죠. 정부 수신자가 이렇게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내가 뭐 어떤 A라는 데서 B라는 데로 보내라고 했고 또 뭐 C라는 데서 내가 D라는 데 보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으면 내가 나중에 언제 뭘 보냈지? 뭐 그런 게 있고 나중에 철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어떤 항목을 누구한테 보내도록 내가 전송 요구를 했구나 이런 리스트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정보 전송자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구하면 정보 주체가 요구하면 다 전송해 줘야 되냐?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송 요구 마이데이터에서는 정보 전송자 기준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의료 관련 문제는 이제 지금은 위에 있는 4개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상급종합병원이 정보 전송자에 해당해서 정보 주체가 요구하면은 이걸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야도 나중에 이제 확대되고 뭐 이렇게 할 예정이긴 하지만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게 크게 3가지인데 3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 전송가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항목을 보내야 되느냐? 이것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보내줄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은 또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정보는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각 분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정보 중에 저런 것들을 보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뭐 그럼 몇 년치를 보내야 되느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한 1년 전 것까지 뭐 보내라든지 아니면 전체 거를 다 보내라든지 이렇게 다 요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감형 처리.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이 중요한 정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감형제도라는 게 언뜻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동의를 받고 목적 범위를 정합니다. 근데 뭐 AI 학습이라든지 내가 다른데 이렇게 뭐 연구라든지 이런 데 좀 쓰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 동의받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동의받는데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데이터 시대에서 좀 더 이런 것들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명 정보라는 제도가 들어왔고요. 가명 처리를 하면은 무조건 막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통계 목적 처리라든지 공익적 기록 보존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과학적 연구할 때는 가명 처리를 했었으면은 추가적인 동의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러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비정형 처리해서 요즘 의료 AI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의료 헬스케어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가명 처리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럼 비정형은 뭐냐? 또 처음 들으시는데 정형 데이터는 주로 우리 엑셀 파일에 이쁘게 잘 분류해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정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정형 형태가 없다. 영상, 음성, 뭐 심지어는 진료 정보 중에 의사들이 막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비정형에 해당합니다.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명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해서 이런 데이터를 뭐 활용할 수 있는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는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지금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 사례 예를 들어서 이런 진단 여부 골밀도 CT를 가지고 의료 영상 AI를 개발하고 싶다.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를 그러면은 동의 안 받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저희 예시를 들은 겁니다. 왼쪽이 사실은 원본인데 저 척추뼈 사진만 가지고는 사실은 개인을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저희 메타 정보가 있어요. 메타 정보 가지고는 개인이 이제 어떻게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나 회원번호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삭제하고 마스킹하고 해라라고 한다든지 두 번째 이제 구강의 이제 충치에 대한 AI를 또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럼 왼쪽이 이제 원본인데 사실은 가장 관심 있는 건 오른쪽에 이빨이 빠져 있고 썩어 있는 충치 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이제 치아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왼쪽 오른쪽처럼 다 블러링 처리하고 이쪽만 써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메타데이터는 지워라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굴 CT 사진입니다. 안면 골 이제 뭐 이게 골절인지 이렇게 진단하는 여부를 이제 학습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면골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CT 사진 보고 개인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요즘은 3차원 보공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게 사람의 얼굴을 추정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대요. 막 모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부분은 마스킹 처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안면골 이쪽에 부셔진 골절된 걸 보는 건데 후두부가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후두부는 마스크 처리를 해서 뭐 써라든지 이렇게 비정형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안내서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를 많이 의료 쪽이니까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처럼 가명 처리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명 처리하려고 해도 뭐 사실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원본을 좀 쓰고 싶은데 또 원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동의 받아야 되고 제약들이 많아요. 또 기존 데이터들은 다 동의를 받고 하더라도 내가 추가적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예를 들면 1000개가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게 한 800개밖에 없어. 그러면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합성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는 제목에서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근데 만들어낸 데이터가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죠. 마음대로 뭐 랜덤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게 학습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짜 데이터지만 그럴싸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안내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좋고 어떤 검증 방법을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서가 있으니까 한번 뭐 필요하시면은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사실은 그 왼쪽이 보면은 충치를 아까도 충치 비슷하게 나왔지만 충치 진단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너무 모자라.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오른쪽 거는 만들어낸 가상 데이터예요. 그럴싸해 보이죠. 그냥 보면 몰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AI 학습에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 안전모 해가지고 AI 학습할 수 있겠죠.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봐서 그러면은 안전모를 안 쓰면 위험하니까 뭐 알림을 주는 이런 AI 뭐 CCTV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개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안전모 쓴 사람의 이 영상들이 많이 필요한데 얼굴 원본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좀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합성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가상의 사진입니다. 가상의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혈당 측정 정보도 이렇게 해서 가상으로 해서 통계적 특성을 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혈당이 이런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혈당에 대한 뭐 관련된 AI 학습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오늘 많은 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 많이 뭐 어렵다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 개인정보 관련된 일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U+의 경우에는 그 차은우가 이게 보이스피싱 익시오라는 이런 보이스피싱 아마 선전도 이렇게 간혹가다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좀 탐지할 수 있는 AI 솔루션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U+는 하고 있고 SKT도 조만간에 하는 것 같고 KT도 아마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음성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음성 데이터 국과수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SKT나 U+에 주려면은 3자 제공 위반입니다. 게다가 음성 데이터는 민감 정보 있고 생체 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공익적 목적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이제 법으로 안 되는 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슷한 그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툴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사전 적정성 검토제라는 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나 모델을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개보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궁금하거나 그 애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저희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조건을 부과한 대로 하면은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출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개보법상에 이제 나중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출시를 하고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보시는 게 이게 뭐냐고 하면은 CCTV를 작업장이나 뭐 이런 데 쓰는 것들은 사실은 근로감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참법이라든지 노사 협의사항들이에요. 그죠? 근로자 어떻게 보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뭐 안전 관리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감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 뭐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목적 자체가 위험존이 있어요. 위험존에 누가 함부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한테 알람을 주고 제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치는 공간이 전체 공간, 예를 들어서 이 공간만 위험 공간이고 이쪽은 상관없다라면 굳이 이쪽을 비출 필요는 없는데, 이게 딱 끊어서 이렇게 뭐 CCTV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사람을 디텍션해서 저렇게 작대기 형태로 표출하고,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원본이 나와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이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저희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기 이제 이거는 뭐 KBS 뉴스까지 나오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 뭐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가명 처리 있잖아요. 가명 처리도 사실은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입니다. 근데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닿으면 파기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가명 정보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번 쓰고 폐기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게 일일이 가명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전수를 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도록 근거하고 있는데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에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링 뭐 할 수 있다든지 또 결합은 이제 서로 다른 가명 정보를 결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안심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저런 뭐 다양한 것들 여기서는 이제 암세타인 경우에는 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유전자 발굴 이런 것들을 안심구역에서 좀 더 가명 정보를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풀어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안심구역 제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사전 적정성도 있고 뭐 샌드박스도 있었고 뭐 안심구역도 있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한테 문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저희 이제 위원장 직속으로 해서 원스톱 창구를 만들고 특히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으면 저 원스톱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창구에 신청을 하시면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5일 안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5일 안에 답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짧게 답을 할 수 있는 건 5일 안에 답을 주지만 아까처럼 뭐 사전 적정성 제도로 거쳐가야 된다든지 샌드박스로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서 5일 안에 답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샌드박스를 통해서 많은 이제 뭐 원스톱 창구를 통해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일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우리 서비스나 뭐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까처럼 안전성 뭐 사전 적정성 같은 게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저희 원스톱 창구일 거예요. 원스톱 창구도 저희가 뭐 전용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금하신 사항들은 오늘 나왔던 게 좀 구체적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 나오면은 저희 이제 별도의 이제 탭이나 이런 거 보면은 혁신 지원이나 이런데 많은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뭐 설명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 와서 한번 많이 봐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 원스톱 창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